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나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지가 이제 94년부터였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이제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하나 있습니다. 각종 이 인터넷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양은 점점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의 99% 절대 다수는 누가 처리하느냐? 바다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들이, 유선으로 깔린 케이블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정프로님 안 계시니까 혼자서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시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뭐 팬 모임?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거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나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터넷 데이터, 그 중에서도 전체 인터넷 데이터의 99%를 감당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용한 지, 제가 인터넷을 처음 사용한 지가 이제 94년부터였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이제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하나 있습니다. 각종 이 인터넷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양은 점점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의 99% 절대 다수는 누가 처리하느냐? 바다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들이, 유선으로 깔린 케이블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우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해가지고 이걸로 뭐 세계를 연결한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대륙간 인터넷 수요의 한 1% 정도만 위성이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99%는 다 이 해저 바닥에 깔린 케이블로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은 숫자의 케이블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대륙별로 그래서 이제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륙을 쭉 휘감는 그런 케이블들 모습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어떤 거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노란색은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직접 설치한 자체 라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라인들이 나머지 뭐 통신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설치한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해저 케이블이 있냐 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현재까지 한 550개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완료된 거,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이제 대략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이런 해저 케이블들에 대한 이제 성능도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서양 쪽에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유럽 제일 잘 사는 나라 사이를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트래픽도 많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요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최신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초당 이제 400테라비트,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눈 깜짝할 새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런 이제 대규모 초고속 양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 양 자체도 이제 증가하는 거지만, 실제로 매년 증가하는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주를 하고, 그것이 또 특정 기업들에 쏠려 있다라는 거죠. 뭐 메타라든지 MS, 그리고 이제 아마존, 구글, 이러한 이제 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전체 해저 케이블 수요의 현재는 한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18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트래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제일 밑에 표시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기업에 의한, 특정 기업에 의한 데이터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한국통신이다, 일본의 뭐 NTT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백본을 깔고 유지하는 회사들에 의한 트래픽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트래픽은 오히려 줄고 자체적인 망을 구축하는 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크 기업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버 놓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저 밑은 바닥까지
이제 케이블을 까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해저 케이블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성장을 하면서 대륙을 연결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그런 짜릿한 순간이 이 해저 케이블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19세기 1850년대부터 이제 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들이 설치돼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19세기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방식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깔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부피가 상당히 이제 큽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안에 피복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또 바다에 가라앉아야 되니까 좀 무거워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볼륨이 이제 크게 되고 두꺼운 이제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구리선이었지만 지금은 가운데 핵심에 이제 광 케이블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보호제, 그 다음에 뭐 구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보호제, 피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들 쭉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뭔가 두꺼워지는 이제 구간들이 있는데, 이게 리피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중계기죠, 중계기. 중계기들이 한 마일로 따지면 한 50마일 정도 되니까 한 80km마다 바닷속에 이런 리피터들이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선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해저 케이블에는 16쌍 정도의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쌍 뭐 그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점점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끝에 있는 중계기 이쪽 그 데이터 하드웨어 장비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똑같은 광 케이블을 써도 더 많은 양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당연히 다 이제 광 케이블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꺼운 케이블들을 이제 바닷속에 이제 어떻게 설치하느냐를 보면 보통 이제 아무데나 막 깔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저 지형을 잘 봐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평평한 고원지대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깔면 안 되는 지역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어업 활동이 너무 빈번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빼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노선을 짜는지 이런 것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설치한 해저 케이블은 보통 한 25년 정도. 그러면은 이제 2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교체하는 거죠. 새로 케이블을 깔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 550개 정도의 해저 케이블이 있고 더 늘어나다 보니까 지구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이런 케이블들을 새로 깔고 수선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케이블들을 까는 것들은 이제 한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또 여러 나라들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국가들의 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SPC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선이 이제 결정이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케이블 부설선, 얼핏 보면은 뭐 비슷해 보이는 그냥 화물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케이블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배 안에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케이블을 담아 놓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연 날릴 때 쓰는 얼레랑 비슷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쭉 감아놨다가 쭉 풀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방금 보셨던 그런 배 한 척 정도에는 한 5,000톤 정도의 이제 케이블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5,000톤 정도 케이블이면 얼마나 까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얇은 케이블도 있고 두꺼운 케이블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깊은 뭐 태평양 한복판 이런 데 까는 게 더 굵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육지 근처 연안 지역에 까는 게 더 굵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야 그래 그 거대한 바다 심해 이런 데 깔리면 훨씬 두꺼워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 지역에 까는 케이블이 오히려 두꺼워요. 왜냐하면 연안 지역들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도 많고 더 보호제가 많이 들어가서 더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안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5,000톤 정도 실으면 한 60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한 1,000km 정도를 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대양, 이제 뭐 태평양 한복판,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1,800마일, 그러니까 뭐 2,000마일 정도 생각해 보면은 한 3,000km 정도를 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배들이 이제 한번 뭐 여러 척들이 같이 작업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블을 까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최첨단 인터넷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거지만, 까는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자연의 힘에 되게 크게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 어떻게 보면 배 위에서 사람들의 손끝과 감각 이런 것들 물론 기계가 같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지만 디지털의 백본은 아날로그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은 뭐 바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 잘 이제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깔면서 야, 이 바다가 이 정도 파도가 높으면 위험하겠어. 아니면 좀 깔 수 있어. 어떻게 깔아볼까?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까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뭐 대서양 한복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깔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 지역, 그러니까 뭐 어업 활동도 많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중에 이제 로봇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바닥을 굴착을 해요. 앞쪽에서 굴착을 하고 뒤쪽으로도 케이블을 끌면서 그 케이블이 이제 매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위에다가 그냥 쭉 놓는 게 아니고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지하에다가 관을 매설하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숱하게 손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케이블이 깔려 있다 보니까 한 3일에 한 번씩은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이 인터넷 케이블이 절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을 잘라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한 85% 절대 다수죠. 일단은 어업 장비, 트롤러 어선이라고 그러죠. 바다 면을 이렇게 쭉 긁으면서 가는 이 어업 활동을 하다가 끊어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들이 바다에 던져놓는 닻이라는 게 이제 바다에 던지면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해저면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 배들이 안정적으로 바다의 한 지역에 정박을 할 수 있는데 닻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케이블들이 손상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지진, 그리고 화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퉁가라고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 있죠. 여기에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지진이 해저 지진이 벌어지면서 화산까지 같이 터지면서 이제 끊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저 바다 속에 있는 케이블들은 되게 이제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다 자체에서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케이블들은 결국 육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 지역을 거쳐서 다시 육지로 이제 올라오는데 요 해안가 지역에서 또 끊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2012년 이제 뉴욕을 강타했던 그 허리케인 샌디 되게 유명했었죠. 이때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던 이 해저 케이블이 12개가 있었는데 인터넷 케이블이 12개가 있었는데 11개가 단절되는 그런 큰 피해를 이제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10월에서 12월 이런 지역에 좀 손상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손상된 케이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린가? 버릴 수는 없죠. 이거를 이제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첫 번째 케이블 연결됐다가 바로 끊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을 새로 깔다가 끊어진 케이블도 찾아내가지고 연결을 하는 이러한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끊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근처에서 이제 쭉 훑어가면서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갈고리로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양쪽 끊어진 지역들을 잘라내고 다시 새로운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작업들은 이제 배 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구 어디선가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쓰는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모든 게 선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묘해져요. 그러니까 뭐 전선도 그렇고 이런 케이블도 지금 뭐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이제 연결돼 있는 집에 다 콘센트 있으시잖아요. 콘센트에서 줄을 쫙 뽑으면 이게 쭉 따라가서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 어딘가로 다 선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이걸 머릿속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찔합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선이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드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깔지? 누가 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몇몇 독점적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 세 개의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제일 왼쪽이 프랑스 업체가 깐 해저 케이블. 주로 이제 보면 아프리카 쪽에 많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도 일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많이 깔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이제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케이블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서양도 있고 이런 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미국 기업이 설치한 것들이 꽤 되는구나 정도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이제 일본이 이제 설치한 케이블입니다.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케이블들을 많이 설치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세 업체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거의 독과점적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국가의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사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많은 이제 투자 그리고 성과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중국이 설치한 해저 인터넷 케이블의 망들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많지만 아프리카와 남미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전략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덩치만 크고 인구만 많지 그냥 막 소리만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맞죠?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전략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하다 할 거는 나름대로 다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저 케이블을 까는 나라 아까 그러면 프랑스,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전략적인 뭔가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요약해 보면 이 정도로 요약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되는 이제 많은 이제 국가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T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하고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케이블도 깔고 설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 업체들이 그런 컨소시엄을 이제 주도하고 아니면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이제 하나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해저 케이블 자체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분절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도 손대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의 흐름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인터넷망이라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인터넷망이라는 것들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뭐 화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자연현상 말고 인위적인 공격, 누가 거기 가서 케이블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것들을 뭔가 데이터를 빼낸다든지 하는 이러한 인위적 공격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궁금증들이 이제 여러 나라, 뭐 미국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미국의 신미국 안보센터 CNAS라고 표현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 2021년에 이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냐면은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워게임을 한 거예요. 레드팀을 만들어서 너가 한번 미국으로 향하는 인터넷망에 대해서 공격을 어떤 식으로 했을지 한번 해봐.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뭐 특별한 뭐 추가적인 투자가 없어도 대만이나 일본, 괌 하와이 이런 쪽으로 향하는 해저 케이블들을 차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서양 횡단 케이블에 대해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보고서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약간의 이제 엄살 미국 그 안보 관련한 사람들의 좀 호들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2022년에 이제 노르드 스트림을 이제 폭파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노르드 스트림이 딱 폭파되니까 해저에 있는 어떠한 이러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많은 뭐 첩보들이 이제 폭로되거나 공개되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 뭐 다 서로가 이미 감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특수 잠수정이죠. 잠수함이 영국으로 향하는 해저 케이블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도청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빼내는 거죠. 요즘에는 뭐 다 디지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케이블들은 안전해? 이것도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블들을 위치를 잘 놓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것도 이제 몰리는 지역에 케이블이 몰려요. 왜냐면은
케이블 깔기 좋은 지역, 그러면 수심도 얕고 주변 지역에 수요처도 많고 이런 지역들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런 케이블들이 가장 집중된 곳이 어디냐라고 한번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럼 수요처가 많은 유럽, 뭐 미국 어디 뭐 동해안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면 한국, 중국 다 아니고요. 어디냐면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죠. 그리고 그 오른쪽이 이제 홍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 맞죠? 그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따라서 엄청난 양의 인터넷 데이터 케이블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아주 많은 양을 처리하는 케이블 16개가 이 아주 좁은 지역에 빼곡하게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경유하는 이 해저 케이블들이 전 세계 트래픽의 17%. 야, 이렇게 되면 이집트가 인터넷 트래픽의 허브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쭉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홍해가 끝나는 데가 이제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가지고 이집트 육상으로 올라옵니다. 육상으로 올라와서 다시 지중해로 붕덩 빠져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연결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육상을 지나는 구간은 이제 한 100마일 정도 되니까 한 160km 정도 이제 지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횡단하는 최단 루트, 수에즈 운하잖아요. 똑같아요. 해저 케이블도 뭐 굳이 돌아갈 필요 없으니까 가장 짧고 빠른 노선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많이 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할 점은 뭐냐? 이제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안하다는 거죠. 땅은 넓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뭐 정정 불안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누가 작심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꼭 뭐 바닷속에서 사보타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지 한 160km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으로 이제 간다, 여기 와서 이집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간다, 생각해보면, 다 좀 만만치 않아요. 뭐 이를테면 시리아,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 지난다 생각하면 그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 내륙으로 올라가서 아프간을 거쳐서 이렇게 올 수도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취약한 이집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지역에 이것들을 이제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의 이제 불안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가 좀 유달리 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서양 케이블이 일단 영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럽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영국도 이제 많은 케이블이 집적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라카예요. 그 지역에 이제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남쪽에서는 아프리카 이쪽에서 올라온 노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대서양을 건너오는 노선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허브 지역으로서도 이제 상당히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블들을 놓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느냐, 특히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최근에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갈등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그 지난 2018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아마존 그리고 메타, 차이나 모바일 이런 이제 대규모 회사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말레이시아, 홍콩으로 이제 갈라져 들어가는 이러한 케이블들을 놓자, 해저 케이블들을 놓자라고 해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당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압박이 들어서면서 이 중국 기업하고 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제 차이나텔레콤이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뛰쳐나가면서 이 사업이 좌초된 이제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초된 다음에 이제 메타와 아마존이 그러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들끼리 별도의 케이블을 다시 깔게요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케이블 다 까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기존 망들을 이제 좀 경유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참여하고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철회.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을 배제한 미국 기업, 믿을 수 있는 기업들만의 망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걸 까는 나라들은 몇 개 없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세계에서 많은 케이블을 깐 나라들은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두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이 있었는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지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해저 케이블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견제 작업들을 되게 맹렬히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에 막 중국 시장 점유율이 막 올라오다가 현재는 한 10%대로 묶어놓는데 일단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의 이제 ASN이라고 하는 업체가 해저 케이블 설치에 있어서 보면은 한 41%,
그다음에 미국 회사인 서브콤이 한 21% 정도 해서 60% 과점 시장인데 현재는 이제 요 정도 시장을 유지하는데 이제 성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을 일단 눌러놓은 것뿐만 아니고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즉 중국에 뭔가 닿으면 중국 정부의 입김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장난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여기에는 이제 홍콩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을 직접적으로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케이블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걸 이제 이름하여 이제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겠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은 더티한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새로 그 설치하는 케이블들, 구상하고 있는 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들을 보면 다 중국을 경유를 안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나라니까 거기를 경유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중국, 그리고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여기를 다 우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뭐 차이나텔레콤이나 중국 업체들의 참여도 배제하고 중국의 해저 케이블 설치 업체들도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뜻대로 클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일에 한 번씩 케이블들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연결해야 돼요. 끊어진 다음에 가는 거 아니고 그 주기적으로 망을 이제 보면서 노후된 건 또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설치되는 망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망을 관리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뭐 하청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것까지 배제할 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속적인 좀 불안감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미국만 불안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미국이 사실 데이터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 DNS 주소라든지 이런 거 할당해주고 하는 게 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파키스탄, 뭐 사우디,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야, 이 인터넷인 망이라는 게 정말 중립적인 망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실천해 오지는 않지만 뭔가 별도의, 지금 미국이 사실 깔아놓은 걸 다 쓰는 거 아니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컨셉에 맞춰서 가는데 이거와 별개,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인터넷 망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타당한 근거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에 근무하던 이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량의 이제 첩보를 빼내서 폭로한 적이 있죠. 그 자료를 보면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 동맹국들도 이제 미국과 협조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정보를 빼낸다라는 게 드러나옵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정보부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데이터 케이블의 이제 핵심 거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육지로 올라오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북유럽 쪽으로 경유하는 노선 같은 경우도 덴마크가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과 협조해서 이러한 감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일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내는 여러 가지 기밀 데이터, 정보, 뭐 암호화는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중간에 누군가 끊임없이 낚아채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망을 한번 깔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카메룬 이런 지역을 연결하는 이제 별도의 망을 이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면 대서양을 횡단하는 요 중국이 설치한 요 망이 브라질에서부터 카메룬을 연결하는 한 5,800km 정도 되는 세일이라는 이름의 망인데 이것들을 단독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파키스탄을 시작을 해서 파키스탄에서 케냐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이제 유럽 대륙으로 올라가는 이런 망들도 이제 중국이 혼자서 투자해서 완성을 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립, 제재, 포위 이런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 노선들을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이런 데 대해서 투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편하게 손가락 끝만 까딱까딱 하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나는 무선인데 라고 생각해도 결국 그 무선은 중계기를 거쳐서 다 유선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마지막 말단만
말단에서만 무선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을 하나로 연결해줬던 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마저도 이제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대안은 없냐? 이거 바다로 안 가고 위성으로 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아마 점점 많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는 다 데이터를 이제 유선으로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망 그리고 해저 케이블만큼의 대용량을 고속으로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는 아마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럼 해저 케이블을 포기할 수 없으면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서 구글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집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이런 지역들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런 별도의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구글 서비스 쓰고 MS 여러 가지 애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테크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이런 인터넷 데이터망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정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을 모두 하는 기업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면 참 바닷속 예전에 광물 자원 이야기도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 이제는 바닷속마저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 거를 잘 챙기고 야무지게 잘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나 생각해보면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KT 사나이 KT 마린인가요?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망을 어느 정도는 설치를 하고 유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에는 이제 많이 부족한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인터넷이 보급된 지 한 30년 정도 돼서 이제 너무나 쉽게 당연히 사용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레거시적인 기술 그리고 그걸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얽혀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가 좀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정프로님과 함께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